2015년 첫째 주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에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해설이 좀 나와 있죠. 뭐 캡처 도구가 이렇다 저렇다 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죠. 첫 번째 나온 거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위에 커서가 껌뻑껌뻑 거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써요? 프로그램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입력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록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주소록이라고 썼더니 회원 주소록, 뭐 여기 주소록, 뭐 교육생이라는 파일 안에도 주소록이 들어있나 봐요. 이렇게 주소록이라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오른쪽에 어디냐면은 이쪽 오른쪽에 여기서 검색을 눌러가지고 여러가지 옵션을 줘가지고 처리했었는데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칼크, 영문으로 칼크, 캘큘레이터의 줄임말 계산기죠. 그럼 계산기라는 게 바로 뜨죠. 이렇게. 그럼 바로 실행하면은 계산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좋아졌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가젯이라는 거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누르면 가젯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위젯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야만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젯은 자체가 실행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행되어 있습니다. 뭐 달력이라든지 이렇게 날짜라든지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위젯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젯 기능은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가젯이라고 부른다. 윈도우 8에서는 사라진 기능이에요. 윈도우 8에서는 사라진 기능이고, 그 다음에 캡처 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캡처라는 건 뭐냐면 화면의 전체나 화면의 일부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을 캡처라고 합니다. 뭐 동영상을 캡처한다 이런 말도 해요. 동영상을 캡처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바탕화면을 캡처하게 되면은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그림으로. 그런데 여기 보기에 보니까 AVI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AVI는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PNG라든지 뭐 JPG라든지 하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윈도우 7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에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뭐 체험 주소라는 말이 나와요. 체험 주소는 우리 그때 위에 있네요. 1.0에서 7.9까지 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마저 값을 0에서부터 또는 1에서 10까지 표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0에서 7.9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윈도우에는 두 가지 FAT32와 NTFS라는 두 가지 파일 시스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나왔던 파일 시스템은 FAT16이었어요. 그러니까 FAT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16비트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근데 그 FAT 16비트 방식이 불편하다. 느리다 하는 거예요. 느리다. 그래서 느려서 그거를 뭐로? 32비트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FAT32 방식보다 NT라는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놓으니까 더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파일 시스템이란 말은 뭐냐 하는 건데 우리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제가 한번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은 뭐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C 드라이브도 보이고 C 드라이브 가면 뭐 HNC라는 폴더도 보이고 HW70이라는 폴더도 보이고 여기 한글 2007 이런 파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둘이 모여 있을까요? 제가 아까 출석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름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길동 씨하고 일지매 씨가 출석부상에 위아래로 나란히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실에서도 위아래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즉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즉 여기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이 컴퓨터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목록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목록으로 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물품 보관 리스트 뭐 이런 거죠. 이 파일은 어디에 있고 저 파일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동네에 있었던 파일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내가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새 파일이 증가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일은 어느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새로 기록이 됐다라고 등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가 아닙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특히 검색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빨리빨리 찾을 거 아닙니까? 그 파일의 위치를 기억시켜주는 그러한 목록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록표. 그래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다. FAT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다.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NTFS라는 가장 좋은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USB 메모리는 FAT32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USB 메모리 하나 꽂을 텐데요. 자, 여기 하드디스크 두 개가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근데 이 두 개는 NTFS라고 써 있죠? 여러분 보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이렇게 크게 볼 건지 그림으로 볼 건지 아니면 목차만 볼 건지 하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NTF의 방식인지 FAT32 방식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USB 메모리는 NTFS로 포맷을 돼 있고 어떤 USB 메모리는 FAT32 방식으로 포맷이 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 NTFS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그럼 왜 FAT32 방식을 하느냐? 사정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조그만 메모리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OTG라 그래서 USB 메모리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내비게이션,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에도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데, 그런 그 방식들은 아직까지 NTFS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FAT32로 포맷을 해야만이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아래 문제 보니까는 NTFS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뭐 리소스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뭐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맞고 틀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기가 뭐예요?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원을. 근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틀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부팅이란 말은 뭐죠? 부팅? 본래는 부트스트랩의 줄임말이에요. 부트스트래핑 한다 라는 말의 줄임말을 우린 줄여서 부팅한다 그러는데, 우리 장화나 부추 있죠. 부추. 운동화 같은 경우 보면 뒤축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그러면 신발 신을 때 어때요? 양손으로 잡아당기면 발이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특히 부츠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자크 같은 끈 같은 거로 하지만, 과거 목동 시절, 서부 시대의 목동들은 부츠 같은 걸 신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크나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손잡이를 달아서 발을 훅 집어넣어야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부트스트랩이라 한대요. 원래 뜻이. 이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니까는 그걸 뭐 부팅이라는 용어로 이제 인용해서 썼다 그러는데, 부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원을 켜서 바탕화면이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부팅이라고 부르고 그 과정을 부팅 과정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순서대로 부팅을 하느냐? 제일 먼저 전원을 연결하겠죠. 전원을. 그리고 기계적인 점검을 해요. 키보드가 꽂혀 있는지, 마우스가 꽂혀 있는지, 마우스가 두 개 꽂혀 있는지, 하나 꽂혀 있는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DVD 장치가 있는지, CD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선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사운드 장치는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계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에 그 중에 하나 불량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삑삑삑삑 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켜보시면 삑삑삑 소리 안 나잖아요. 이상이 없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있는 윈도우가 주기억장치로 로딩이 돼요. 잠깐 메모를 해드리면 부팅 과정은 첫 번째 전원을 온하겠죠. 두 번째 하드웨어를 점검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라 그래요. 포스트 작업을 한다 그래. 영어로 쓰면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켜면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요. 하드웨어라는 말은 뭐죠? 이 안에 CPU, 그렇죠? 잠깐만요. CPU, 또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DVD 장치, ODD라고 하죠.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뭐 사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자 보고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로 로딩된다. 윈도우 영역, 그러니까 윈도우 중에서도 뭐 메모장 이런 거는 아니고, 메모장은 내가 다음에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윈도우의 필수적인 영역을 뭐 커넬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필수적인 영역이 이제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애기들은 배고픔 울고 배부르면 빵긋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부팅을 한 번만 해요. 태어날 때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부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는 허구한 날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껐다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운 게 없으니까 학습을 해야죠. 학습. 그게 윈도우라는 거예요. 그 윈도우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주기억 장치로 들어와서 사용자가 이제 실행을 시키면, 아, 얘가 뭐를 더블 클릭했구나, 오른쪽 버튼 눌렀구나, 드래그 했구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로딩이 돼서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 주는 거죠. 이게 부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문제냐면요, 포스 작업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윈도우가 문제가 생겼어요. 윈도우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제까지 40인치 TV를 컴퓨터에서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다음날 눈을 떠서 그 고해상도 40인치 TV 모니터가 아닌 17인치나 15인치 이런 거로 모니터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인치 같으면 해상도가 굉장히 커요. 고해상도입니다. 그런데 17인치나 15인치나 19인치 같은 경우는요, 해상도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고해상도를 지원을 하던 그렇게 명령이 들어가 있었는데 모니터가 싹 바뀌었어요. 레벨이 낮은 거로. 그럼 전원이 딱 켜지는 순간 기계 점검을 했더니 이상은 없어요. 모니터가 고장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윈도우가 어라? 어제는 해상도가 높은 거였는데 오늘은 모니터가 해상도가 낮아. 그러니까는 어제 명령대로 보내주질 못해요. 그러면 화면이 딱 켜질 때는 글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윈도우가 딱 켜지면서 화면이 딱 사라져 버려요.
백날 껐다 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제는 갈비를 먹었는데 갑자기 보리죽을 먹으래. 그러니까 싫은 거야.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 거지. 어제는 큰 거를 봤는데 오늘은 작은 환경을 준 거예요.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백날 껐다 켜봤자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안전 모드라는 방식으로 접속을 해야 돼요. 안전 모드라는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모니터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다시 40인치로 돌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 모드로 접속을 해서 이 컴퓨터가 어제 모니터가 좋은 거였는데 오늘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게 알고 작동해야 돼 라고 명령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껐다 키면은 아 바뀌었구나 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원을 켜는 순간 안전 모드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명령을 줘야 되지. 그럴 때 F8번을 눌러요. F8번을 누르면 부팅할 수 있는 메뉴 종류가 쫙 나와요. 첫 번째 컴퓨터 복구 모드로 갈래? 안전 모드로 갈래? 네트워킹 방식의 안전 모드로 갈래? 뭐 로깅 방법으로 들어갈래? 어떤 거로 들어갈래? 하고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메뉴를 골라서 안전 모드로 들어가겠다. 또는 뭐 640에 480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걸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껐다 켜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이 없어. 개운해. 그러면 하루 일과를 잘 살 수 있겠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아파, 팔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겠어. 화장실 거동하는 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첫 번째 컴퓨터 복구는 윈도우 X7의 새로운 기법이라 그랬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스스로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용을 환경을 처리해서 원위치를 시켜주는 기능인 거고, 안전 모드는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근데 안전 모드로 접속을 하면은요, 뭐 DVD도 작동이 안 되고 CD나 DVD가 작동돼, 인터넷도 작동이 안 되고요, 프린터도 작동이 안 돼요. 오로지 컴퓨터에 있는 최소 환경만 움직여요. 예. 그런데 이제 인터넷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 모드 네트워킹 사용 방법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돼요. 요거는 인터넷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명령을 직접 입력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모드 명령 프롬프트 사용이라는 거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좀 어렵죠. 예. 그 다음에 부팅 로깅 사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부팅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4가지로 제가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팅 과정이 몇십 가지예요. 굉장히 단계가 많아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12번째 멈췄는지 15번째 멈췄는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부팅 로깅 방법을 이용해서 부팅을 시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다가 마지막에 20번째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20번째까지 기록이 되고 넘어가면 정상인데 중간에 어디서 멈췄어요. 그게 17번째인지 14번째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부팅 로깅 방법을 이용하면은 몇 번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파일로 저장이 돼요. 여기 NT-bootLog라고 하는 NT-bootLog라는 텍스트 파일에 기록이 돼요. 첫째 단계 통과, 두 번째 단계 통과, 세 번째 무슨 과정 통과, 네 번째 무슨 과정에서 뭐뭐 하다가 통과, 다섯 번째 과정 뭐뭐 하다가 멈췄음. 그러면 이제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요 부팅 로깅 사용했던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은 아, 얘는 다섯 번째 어느 과정에서 멈췄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과정을 가지고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동네에 있는 컴퓨터 수리센터 같은 데 맡기는 거예요. 예. 특히 삼성전자나 LG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 기능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러면 뭐 2년이나 3년 안에 무상으로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조립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 제품 쓰시는 분들도 동네에다 맡기시더라고.
삼성 서비스센터에다 안 맡기고. 삼성에다 맡기면 무료인데 동네에다 맡기니까 몇만 원씩 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 과정을 좀 알면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면 어떨까요? 서비스센터 맡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문제지에 이런 게 나왔네요. 부팅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키가 뭡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F8번이다 라고 돼 있고요.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의 해상도가 얼마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파일에 보니까 640자 800에 600이라는 해상도로 나온다고 했어요. 800에 600. 근데 저희 집 컴퓨터는요 800에 600으로 처음에 부팅이 됐어요. 안전 모드 상에서. 근데 제가 이걸 바꿔놓으면 돼요. 더 높은 거로 바꿔놓으면은 더 높은 상태로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근데 최초 부팅이 될 때는 안전 모드로 부팅하면 800에 600이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바로가기 키라고 돼 있는가요? 바로가기 키. 보세요. 바로가기 키는요.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죠. 우리 지금 인쇄물에 보면 2014년 1회, 2013년 3회, 2012년 3회 해가지고 뭐 매번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 명령어예요. 여러분 컨트롤 C 이런 거 아시죠?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근데 컨트롤 C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다 아는 걸 뭐하러 내? 모르는 걸 내는 거 모르는 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F1번. 헬프라 그래 헬프. 도움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윈도우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나오게 해놨어요.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F1번을 누르면 이 아도비 리더에 도움말이 나와요. 도움말이 나와요. 뭐 봐도 헷갈리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을 하다가 모르면 F1번을 눌러요. 그럼 메모장 도움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글 2007 사용하시다가 엑셀 하시다가 모르시면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온다는 거죠. 네. F1번은 대부분이 다 도움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F2번 키를 누르면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요렇게 지금 여기에 저는 여기 USB 메모리 이름이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 있어요. 이때 F2번 키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뭐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엔터를 탁 치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파일의 이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해도 되고 클릭해서 다시 클릭하면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돼요. F2번 키 눌러도 이름 바꾸기가 되고요. 폴더나 파일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F3번은 뭐냐면요. 검색 결과 창을 나타내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F3번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검색. 이 검색이 껌뻑껌뻑거리네. F3번 누르면 검색. 그럼 여기서도 직접 내가 검색하면 돼. 홍길동 또는 뭐 주소록 그러면 주소록이란 파일을 찾더라 이거지. 이렇게 어디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지. 시작 버튼 누르면 있었는데 탐색기 창에서도 그게 가능하더라 이거죠. 예. F3번이 뭐라고요? 검색이에요. 검색. F4번은 잘 안 쓰고요. F5번은 새로 고침이에요. 최신 정보로 고친다. 새로 고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쭉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다운로드 받고 있으니까는 파일의 크기가 계속 변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포토샵이라든지 또 이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불러오려고 목록을 봤어요. 목록을 봤는데 어제는 목록에 사진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 분명히 사진이 있는데 그럴 때 F5번을 누르면 새로 고침. 안에 있는 내용이 새로 확인이 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복사를 하다가
또 붙여넣기 하다가 잘라내기를 해서 붙여넣기 한다든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제대로 다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F5번을 딱 누르면 껌뻑거리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보여줘요. 예, 그게 F5번 키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Alt키를 누르고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누르래요. Alt키를 누르고 오른쪽, 왼쪽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지나요? 이렇게? 뭐가 움직여져요?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제가 인터넷이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내 컴퓨터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내 컴퓨터 여기 들어가면 내 문서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나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재 실행 중인 화면에 다음 화면이나 이전 화면. 제가 뭐를 실행했잖아요. 뭐를 실행하고 있다가 내 문서도 갔다가 내비디도 갔다가 사진도 갔다 음악도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얘가 여기를 다녔었구나 하고 좌우로 내가 갔던 길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고 짚어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잘 안 쓰죠? 그런 것도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무심해요 사실은.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Alt ESC 키가 있어요. Alt ESC 한번 눌러볼래요? 컴퓨터 켜져 계신 분들은 Alt 키 누르고요. ESC 키를 누르면 Alt 키는 오른쪽에도 있는데요. 왼쪽에는 컨트롤 키하고 Alt 키 누르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ESC라고 왼쪽 위에 유일하게 하나 놓여 있는 거 있죠? Escape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Alt 키 누르고 ESC 키를 누르는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Alt 키는 누른 상태에서 ESC 키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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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보세요. Alt ESC ESC 나는 컴퓨터에서 지금 아무것도 실행해 놓은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세요. 인터넷도 실행해 놨고 내 컴퓨터도 실행해 놨고 그 다음에 뭐 메모장도 실행해 놓고 교환도 올려놨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Alt ESC 아니면 Alt ESC 눌렀다 띄고 다시 Alt ESC를 누르면 예. 아까 어떤 걸 사용했는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차가.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Alt 탭이라고 있나요? Alt 탭? 자, Alt 키 누르고 그 밑에 있는 탭을 누르면 이제 밑에 화면 중간에 뭐가 나올 거예요. 보세요. 메모장, 그 다음에 교환, 바탕화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뭐 내 컴퓨터, 인터넷 종류별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많이 실행해 놓고 있구나 하고 목록을 보는 거죠. Alt 탭을 누르면. 예. 생소해도 한 번씩은 해보셔야 편할 수 있어요. 자, Alt 엔터는 뭐냐면은요. 대화 상자를 나타낸대요. 속성 대화 상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우리 한번 해봤나 해보세요. 바탕화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세요 라는 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컴퓨터에 가서요. Alt키 누르고 엔터를 탁 쳐요. Alt하고 엔터를 친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Alt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게 속성 대화 상자 이 창이 뜬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픽하는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이런 게 아니면 다 키보드로 작동이 가능해요. 다 키보드로 작동이 가능한데 우리는 마우스라고 하는 편리한 도구가 생겨서 그런지 키보드는 글자 입력 외에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키보드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마우스는 잘한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3살짜리도 엄마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놓으면 손가락을 펴가지고 꾹꾹꾹 눌러요. 5살짜리도요. 노트북을 꺼내놓거나 컴퓨터를 켜놓으면 지가 마우스 딱 붙잡고 있어요.
지가 흔들고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가 천재라 그러지. 다 어느 집도 다 그렇게 해. 7살짜리가요 인터넷 사용률이 97%래요. 7살짜리 7세 연령의 인터넷 사용률이. 5세가 70%래요. 5세가. 5살짜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7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70%. 그 또래 중에 5살짜리가. 그만큼 애들이 영악하고 실력이 좋은 건데 키보드는 젬병이라.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마우스 기능이 뭐뭐 있어요?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거,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말고 트리플 클릭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다르기도 한데. 자, 하나, 둘, 셋. 한 줄이 됐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한글에서는 세 번을 클릭하면 한 줄, 문단이나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터넷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럼 마우스는 기능이 한 5-6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휠 굴리는 거, 휠 클릭하는 거, 휠도 누르는 게 있거든요. 굴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 낼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키보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갖고 시험에 많이 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뭔 얘기예요?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전 크기 최소화 닫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이쪽에. 요거 말고 저 끄트머리에 보면은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메모장 열어놓을게요. 메모장 보면 제일 왼쪽에 메모장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메뉴가 하나 떠요. 예. 이때 Alt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메뉴가 뜬다고. 키보드 갖고도. 그래서 활성창에 바로가기 메뉴, 활성창. 이 창에 이 프로그램의 바로가기 메뉴, 전체 바로가기 메뉴가 여기거든요. 여기. 거기를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Alt F4는 종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용하다가 마우스가 갑자기 누가 훅 빼갔어. 마우스 좀 빌려갈게 하고 빼간 거야.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해. 마우스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꺼야 되는데 못 끄는 거야. 이때 뭐 한다? Alt F4를 누른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탐색기를 실행해 놨는데 내 컴퓨터 창을 열었는데 Alt하고 F4를 누르면 휙 닫혀져요. 인터넷을 하다가 Alt F4를 누르면 인터넷이 닫혀져요. 그리고 바탕화면이 나왔을 때 Alt F4를 누르면 시스템 종료가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닫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Alt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네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우리 키가 지금 사용하는 키가 몇 개예요? ESC서부터 F1, F2, F3, F12번까지 있고 이게 다 106개거든요. 106개인데 국제표준은 104개예요. 국제표준은 104개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말 입력해야 되잖아요. 한영 한자. 그 다음에 한글과 영문으로 전환시키는 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우리말 상태에서 한자를 입력하는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더 붙어서 106개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04개를 쓰죠. 104개를.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냐 영어냐? 그럼 일본 사람들도 한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도 106개를 쓸 것 같아요. 뭐 독일어는 어떤지 몰라. 독일어는 영어하고 다른 특별한 스펠들이 있잖아요. 알파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알아서 쓰겠지. 예. 그 사람은 한자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프린트 스크린 키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F12번 오른쪽에 보면 PRTSC라고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누르면은요. 한번 누르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은 없는데 보세요. 제가 요렇게 놓을게요. 요렇게 요 상태로 이렇게 놓고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딱 눌렀어요. 요 화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그림판이나 또는 한글 2007에 가서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그러면 보세요.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죠? 네. 여기 우리 컴퓨터 책을 보면은 컴퓨터 화면에 실제 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 프린트 스크린 키를 잘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현재 화면이 이미지화 된다 이거죠.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메모장을 열어놨는데 요거만 내가 복사하고 싶어. 요 화면만. 근데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화면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활성창이라 그래.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창을 활성창이라고 하는데 요거만을 내가 복사하고 싶어. 그럴 때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저 뒤에 있는 화면은 안 나오고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만 딱 생겼잖아요. 프린트 스크린 키 F12번 오른쪽에 F12번 키 있죠? 오른쪽에 보면 PRTSC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화면 전체가 이거 얘나 밖에 있는 거나 할 것 없이 전체가 기록이 되는 거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면 요 활성창 제일 위에 있는 창만 특히 계산기 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되게 조그맣잖아요. 더 이상 안 크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만을 내가 컴퓨터 화면에다가 넣고 싶어. 그때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그림판이나 메모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만. 그렇게 해서 컴퓨터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 책 만드시는 분들은 이 PRTS 키 누르는 거 Alt하고 PRTS 키 누르는 거를 되게 잘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자, 여기 프린트 스크린 키하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Alt 키를 누르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고 이번엔 컨트롤 키, 컨트롤하고 A를 누르면은요 전체 선택이 돼요. 전체 선택. 컨트롤 올. 컨트롤하고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내 문서, 내 사진 안에 있는 이 사진을 전체 선택하고 싶은데 그럼 컨트롤 A 누르면 딱 선택이 돼 다. 그럼 얘를 복사하면 되잖아. 복사. 컨트롤 C나 복사 눌러가지고 저쪽에 붙여넣기 하면 이 사진이 다 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선택해요? 하나는 클릭하면 되는데 여러 개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A 누릅니다. 이거죠. 컨트롤 A. 인터넷상에서도 컨트롤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게 다 블럭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ESC 키. 컨트롤하고 ESC 키를 누르면요 시작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키보드가 106개라 그랬죠? 그 중에 글자가 안 찍혀 있는 그림만 돼 있는 키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일 아랫줄에 왼쪽에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그 깃발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죠? 얘를 누르면 시작이 열려요. 시작. 오른쪽에도 하나 있죠? 근데 그 오른쪽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 키가 하나 있어요. 깃발 그림 옆에 우리 키보드에 보면 어떤 거 찾으셨어요? 걔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 이런 겁니다. 내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는데 아이 친구가 갑자기 마우스를 쑥 빼간 거야. 오른쪽은 눌러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눌러요? 요거. 그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있는 그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거. 얘를 누르면 오른쪽 버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 어떻게 쓸까요?
마우스로 쓸까요? 눈이 보여야 마우스가 어디 가 있는지 알지.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요 100% 키보드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럼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못 누르잖아요. 얘가 오른쪽에 가 있는지 왼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 키를 누르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딱 오른쪽 버튼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키보드로 내려가서 열기를 하던 복사를 하던 뭐 삭제를 하던 뭐를 하던 한다는 거죠. 그리고 ES 키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 또 키보드로 내려와서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속성도 가고 속성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컨트롤 엔터 정정 알트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트 엔터를 누르면 바로 등록 정보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키보드로 되게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마우스만 갖고 대부분 사용을 하죠. 자, 컨트롤 쉬프트 ESC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ESC가 왼쪽에 쭉 놓여 있네요. 눌러보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와요. 작업 관리자. 시험에 잘 나와요. 작업 관리자를 호출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거. 그럼 컨트롤 쉬프트. 여기 있는 거는요. 시험에 한 번이라도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안 나온 거 없어요.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돼요. 예. 작업 관리자를 호출할 때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가운데 있는 휠을 굴리면 보세요.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되죠. 왔다리 갔다리 되죠. 어떻게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바탕화면에 가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인터넷상에 들어갔는데 이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원위치를 해놔야지. 막 이렇게 크게 해놓고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이 인터넷 실행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예. 그럼 여기서 보기에 가서 텍스트 크기를 보통으로 놓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를 100%로 놓으시면 딱 원래대로 돌아오죠. 보기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근데 간혹 보면 선생님 저는요 보기라는 메뉴가 안 보입니다. 보기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Alt키 있죠. Alt키 Alt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착 열려요. 여기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 도움말이라는 메뉴가 있으면 편한데 대부분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Alt키를 눌렀다 띄면 열린다고. 근데 초급 과정을 공부하시는 반에서는 얘를 항상 열어놓고 쓰고요. 저는 얘를 항상 닫아놓고 써요. 저는 아니까 이거를. 근데 초급반에서는 이 메뉴가 열려있어야 편하거든. 뭐 그런 차이지 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마우스 휠을 굴리면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이제 쉬프트 키 누르고 하는 기능을 이제 시험 또 물어보네요.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에 가서 어떤 파일을 보다가 나 이 사진 필요 없어. 그럼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가요. 휴지통.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보세요. 휴지통에 가서 이거잖아요. 이거. 얘를 보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 와. 알아서 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삭제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요. 휴지통에 안 가요. 그냥 휙 사라져요. 굳이 우리가 휴지통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니까 삭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나 쓰이면 어떻게 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냥 삭제를 시키면 휴지통에 가니까 다시 휴지통에 가서 꺼내오면 되잖아. 뭐 더러운 거 묻은 건 아니니까 컴퓨터 휴지통은. 그런데
얘는 2번 다시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아예 휴지통에도 넣지 말자 이거지. 비워버리자 이거지. 그럴 때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를 하면 된다. 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하고 F10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아래쪽에 그 글자가 없는 키가 3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른쪽에 바로가기 키가 있죠. 근데 이게 없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 때 101키였어요. 101키. 101키에다가 3개가 붙어서 104키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101키가 아니라 103키였고요. 그리고 104가 아니라 106이었는데 옛날에 101키 시절에는 그 오른쪽 하단에 바로가기 키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쉬프트하고 F10번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능을 대신했었다라는 거죠. 네. 쉬프트 F10번. 자, 그 다음 여기 CD롬 드라이브가 있어요. CD롬 드라이브가. 우리가 이제 뭐 학습 CD라든지 게임 CD라든지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CD가 들어가면은요. CD가 들어가면 CD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짠 열어줘요. 실행하세요. 설치하세요. 게임하세요. 뭐 학습하세요. 라고. 근데 나는 게임하려고 학습을 하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CD 속에 들어있는 파일이 뭔지를 보고 싶은 건데 CD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실행을 하거든. 그럴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CD를 집어넣으면은요 자동 실행을 안 해요. 얌전히 들어가 있기만 하는 거지. 네. 이제 그럴 때 쉬프트 키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요거 뭐예요? 우리 깃발 보면 밑에 로고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그림이 좀 다른데 4개 그림이죠. 4개. 근데 여기는 지금 4개가 아니라 뭐 깃발이 이렇게 바람 타고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뭐 로고 키라 그래요. 그거 누르면 아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 또 이것도 보세요. 그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짠 하고 바로 인터넷 탐색기가 실행이 돼. 자, 보세요. 화면에 키보드로 가서 클릭을 하거나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를 실행해야 되는데 예, 로고에다가 알파벳 E를 누르면 익스플로러라 그래서 탐색기를 바로 실행한다고 이렇게. 그럼 키보드 몇 개만 외우면 빨리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에다 L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를 전환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에 그 로고에 M 누르면 어떻게 돼? M 다 내려갔네. 컨트롤 쉬프트하고 저기 로고에다 쉬프트 M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 우리는 항상 요거 눌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라 다시 나타나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M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쉬프트 키도 마저 누른 상태에서 M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R 누르면 런 실행하는 실행창이 뜨고 U 누르면 U 접근성 센터라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몸이 불편하다라는 말은 연령에 의해서 몸이 불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거 이거는 예외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각적으로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전맹. 청이 아파 신봉사는 안 돼요. 완전 전맹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접근성 센터 기능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키보드를 움직일 때 이렇게 돼요. 키보드를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어딘지 잘 보세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읽어줘요. 그래서 키보드를 내려가면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고 컴퓨터가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마우스 또는 어쩌고 저쩌고 읽어줘요. 그때 엔터를 탁 치면 얘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또 엔터 위에 백스페이스 있죠? 왼쪽 가는 바슬표를 누르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완전 전맹은 아니고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잖아. 이제 크게 해놓으면 보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때 돋보기 쓰는 거야, 돋보기. 자, 보세요. 돋보기 하면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돋보기 하면 더 커져요. 돋보기 커져서 더 크게 해볼까? 오,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글자 크면 볼만 하단 말이야. 네, 이렇게. 문제는 너무 커서 큰일이네. 네. 돋보기 시작. 다시 줄여서 네,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네. 우리한테는 불편해요. 우리한테는.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불편해. 그 다음에 나레이터는 뭐예요? 영문을 읽어줘요. 영문. 우리말은 못 읽어주고 뭐 A, B, C, D, 뭐 Hello, 뭐 I'm a boy 뭐 이렇게 읽어주는 나레이터 이런 것도 있고요. 화상 키보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척추가 손실돼서 손상을 입어서 누워 계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키보드를 어떻게 써요? 팔도 이렇게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이걸 갖고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화상 키보드라는 걸 열어놓으면 이렇게 열려요, 화면에. 그 마우스는 클릭이 가능하잖아. 뭐 그것도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모니터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마우스 갖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글자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요. 인터넷상에 그 릭 앤 딕이라는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릭 앤 딕. 여러분 닉은 누군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 양팔 없고 다리 없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 닉이 아니라 릭 앤 딕이에요. 릭 앤 딕.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인데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아빠도 유명하고 아들도 유명하고. 아들이 태어날 때 엄마 탯줄이 목에 감긴 거예요. 그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에서 출산이 돼가지고요. 호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8살 이전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대신에 장애로 사는 거예요. 장애로. 뇌손상 장애로 사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인대요. 근데 뭐는 움직이느냐? 눈은 껌뻑껌뻑거린대요. 눈은.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그냥 껌뻑거리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입은 움직인대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특수센터를 입천장에다 달아놨어요. 혀로 왼쪽 오른쪽 입천장 왼쪽을 오른쪽을 누르게끔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 누르게끔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해 놨어요. 그럼 아까 그 화상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혓바닥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15살 때 아빠 뛰고 싶어 라는 글자를 딱 남겼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글을 보고 어땠을까요? 회사를 때려치고 마라토너로 변화한 거예요. 뭐 송일국 씨가 그 애기들 데리고 막 휠체어 마라톤, 휠체어가 아니라 그 유모차 마라톤 하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휠체어에다가 태워놓고 마라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그래서 마라톤을 지금까지 뭐 20 몇 년 동안 뭐 200 몇십 번인가를 완주를 했고 철인 3종 경기를 수영도 못 하시는 분이 수영을 배워서 보트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철인 3종 경기를 또 뭐 등수다에도 들고 이런. 근데 그 아들이 또 컴퓨터 특수교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그 설명을 하나 봐요. 굉장한 아빠와 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개그 프로에는 아빠와 아들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데 여기와 아빠 아들은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준비하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휴지 한 통은 준비하셔야 돼요. 굉장히 슬프고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감동적으로 끝나지만은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 센터예요. 접근성 센터. 그런데 고대비는 뭐냐 이거지. 고대비. 여러분들 그 생명 있죠. 생명. 빨간색, 녹색 구별 잘 못하는 생명 있잖아요. 신동엽 씨 같이. 신동엽 씨가 생명이래요. 그 사람 운전 못하잖아요. 면허 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자, 고대비 설정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요. 화면이 이상하게 변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이런 글자가 잘 보이는데 그분들 눈에는 이게 불편한가 봐요. 그럼 고대비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 놓으면요. 우리 눈에는 또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잘 보이나 봐요. 그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할까요?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하고 컴퓨터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입천장에다 입천장은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래. 입에다 이렇게 붓대를 물고 이 붓대를 물고 하면요 침 흘려요. 안 돼요. 그러면 쌍기역은 어떻게 눌러요? 쉬프트하고 기역을 눌러야 되는데 쉬프트 기역을 그러면 붓대 두 개 물고 물어요 이렇게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교육을 시켜봤어요. 저도 이 장애인들 교육을 몇 년을 했었거든요. 시각장애인들 강의를 제가 대상으로 해서 몇 년씩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실무 교육을 받는데 두 눈을 감고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 두 팔을 안 쓰고 그래서 여기 머리띠 있죠 머리띠 거기다 작대기를 달고요 이거를 이렇게 콩콩 찍어요. 그 닭이 모이 줍듯이 이렇게 그 다음 날은 이제 다 이게 뒷목 잡고 와요. 아파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쌍기역은 어떻게 누를 거고 아까 컨트롤 시프트 ES 시키는 어떻게 누를 거냐 이거지. 그게 이거야 여기. 이런 걸 사용하는 건데요.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띄면 또 다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한 번 눌렀다 띄면 눌린 거야. 쉬프트 눌렀다 띄면 눌린 거야. 그럼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쉬프트 키 한번 누르고 ES 키 누르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면 해제되고. 우리보다 불편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접근성 기능이라고. 접근성.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센터에 들어올 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은 강의실 어떻게 들어와요? 경사로가 없잖아요. 우리 센터는 그냥 이동식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휠체어를 올려놓고 나서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못 보셨어요? 우리 그 계단에 보시면 왼쪽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돼 있어요. 그 파이프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파이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뭐지? 보조 장치가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지하철역에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없어서 다른 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지만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접근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손이 있으면 손으로 컴퓨터를 쓰시면 되는데 안 들리시는 분들 안 들려.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음악을 내가 안 듣고 못 듣고는 떠나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풍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야 스피커에서. 근데 이 사람은 청각이 안 좋으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볼륨을 최대한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제 제대로 들리지만 옆 사람 멀쩡한 사람은 어때요? 대포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꽝꽝거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화면이 덜컹거리게 하자 이거 화면이 내용이 이렇게 탁 흔들려. 아 오류가 난 거구나 이거지. 오류가 난 거구나. 그럼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리는데 똑같이 작게 들리는데 화면이 덜컹 움직여. 그러면 아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뭐라도 남한테 피해 안 주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접근성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뭐 윈도우 로고하고 T 누르는 것도 있어요. T. 그 다음에 윈도우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있고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홈 누르는 거 있어. 홈. 윈도우 플러스 오른쪽 왼쪽 뭐 화살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 플러스 G가 가젯이라 그랬죠. 뭐 컨트롤 F 윈도우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기능이 되고 찾기 기능도 되고 윈도우 플러스 탭키 누르는 거 탭. 이거 많이 보셨나 이런 거 혹시? 윈도우 플러스 뭐라고요? 여기 탭키 누르는 거.
이게 에어로 전환 3D 사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플러스 그 프린트 스크린 키 옆에 보면 퍼즈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컴퓨터 창에서 속성 보는 거, 컴퓨터의 속성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면 어떨까요? 좀 편리하겠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찾아 쓰면 되겠고. 시험에는 너무 생뚱맞은 거 시험에 내지는 않고 대중적인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문제가 한번 볼까요? 문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윈도우만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만 캡처할 때 사용하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Alt 프린트 스크린 키라 그랬죠? 그 문제 시험에 잘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 7에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할 때 단축키를 사용한다. 이때 잘못된 거. 컨트롤 ESC는 뭐고, 컨트롤 Shift는 뭐고, Alt 엔터는 뭐고, Alt 탭은 뭐고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서 컨트롤 Shift는 뭐예요? 근데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는 백날 눌러도 의미가 없어요.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컨트롤하고 뭐 A를 누르거나 컨트롤하고 C를 눌러야지. 컨트롤하고 Shift는 지들끼리는 못 움직여. 근데 이건 있어요? 왜 안 움직여? 쉬프트 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뀌었나? 쉬프트 키 5번 누르면 그 접근성에 관한 어떤 메뉴가 열리거든요. 쉬프트 키를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열리면 말고. XP에서는 잘 됐었는데 7에서 들어오면서 바뀌었나봐요.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 한번 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예요?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이거. 아이콘에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어요. 단축 아이콘. 근데 명칭이 바뀌어서 영어로는 숏컷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바로가기 아이콘. 그럼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글과 컴퓨터 여기 화살표 그려져 있죠? 오리지널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갔니? 어디로 사라졌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아니고요. 그냥 아이콘이에요. 예. 근데 뭐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요? 요거. 이거는 짝퉁. 쉽게 말하면 짝퉁. 이거는 뭐? 오리지널. 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보면은요. 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리지널인데 얘가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 오, 안 되지. 이건 못 쓰지. 근데 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면. 여기 있으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또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진짜는 그대로 두고 가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라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꼭꼭 숨겨놓고 가짜 갖고 꺼내 쓰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가기 아이콘의 가장 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름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유형별로 정렬할 수도 있고 크기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 형태는 LNK다. 링크 LNK다. 그리고 한 개의 개체에 대해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콘은 하나인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100개, 1000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자, 여기에 바로가기 메뉴 이용하는 방법, 오른쪽으로 끌게 하는 방법,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 문제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엔 작업 표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1시쯤에 아래층 직원이 올라와서 뭐 좀 전달 사항이 있대요.
11시에 전달상을 좀 들으실 거니까는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우리 실기책 보고 있는데 실기책 앞장을 보시면은 2급 실기라고 돼 있고 뭐 기출문제집, 동영상 강의 3만원 할인권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 이 뒷책에 보시면 이렇게 쿠폰이 들어있는데 뭐 무료 강의는 뭐 많이 있어요. 솔직히 돈 내고 들으나 공짜로 들으나 내가 공부 안 하면 합격 못 하는 거고 내가 좀만 노력해서 공부하면 다 합격하시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표지 넘기시면은 뭐 짜잔 해갖고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목이 신화공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굳이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뭐 만화책처럼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뭔 얘기냐? 접수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된다 이 얘기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전문가의 합격 요령 해가지고 이 책에 있는 거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책 중에서는 가장 비싸요. 이 책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요. 책 내용이 나빠서 종이가 나빠서 싼 게 아니고요. 이 책은 첨삭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우리 이렇게 단체 교육용으로 만든 책자가 아니고요. 개별 교육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든 책자라서 설명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책을 제가 채택을 안 했었어요. 책값이 좀 비싸서.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두고두고 보시면서 이번에 합격하시면 참 좋은데 안 되면 그 다음 기회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책에 있는 설명만 갖고도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책을 좀 비싼 거라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신화공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신화공.co.kr에 접속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우리가 커말이잖아요. 커말 필기하고 실기에 관한 책을 등록을 해요. 그럼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3가지를. 이 책에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 이 책 사용자 맞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 있었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교환 파일. 그런 것도 다 무료로 거기서 제공해줘요. 예. 근데 난 이런 책이 없으면 돈 주고 사야 돼요. 500원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책을 등록하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최신 문제라든지 설명 같은 거를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또 짬 내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목차 10페이지 보시면 준비운동하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운동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기본 작업이 제일 쉬워요. 기본 작업이 제일 쉽고 계산 작업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 있는데 기타 작업이 20점. 기타 작업이 20점인 거 되고 계산 작업이 40점. 그럼 그것만 60점이죠. 벌써 60점이고 나머지 40점이 이제 기본 작업에서 분석 작업에서 이제 반반 나눠서 쓰는 거죠. 기본 작업은 외부 데이터, 뭐 셀 서식, 뭐 조건부 서식, 뭐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작업에 속해 있고 분석 작업에는 뭐 그룹별 계산이라고 불리는 부분합, 뭐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 표, 시나리오,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작업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엑셀을 잘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자, 엑셀을 먼저 실행해 볼게요. 엑셀 2007을 실행하면은 화면에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예. 우리는 이제 이거 실기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기 시험도 대비를 해야 돼요. 필기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분합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지 이런 거. 그럼 부분합은 뭐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필기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자, 먼저 화면 구성. 지난 시간에 제가 리본 메뉴입니다. 뭐 이런 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요 메뉴 있죠, 메뉴. 홈이나 삽입이나 복이라는 메뉴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홈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복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제목.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간혹 제가 이렇게 가려놓고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필요하면 한 번 클릭하면 내려와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 아예 고정되죠.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오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메뉴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은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제일 왼쪽에 오피스 단추가 있고 그 옆에 바로가기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짤막짤막한 그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살짝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화살표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내려가는 화살표 찾으셨어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저 밑에 보시면 아래 표시하게 되면은요. 아래 표시하게 되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괜히 한 줄만 낭비가 되니까 클릭해서 위에다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라든지 또는 여기 인쇄 미리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 만들기라든지 뭐 열기 이런 거 있죠. 열기 이런 걸 클릭하시면 그런 아이콘이 위에 나타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새로 만들기가 필요 없으면 다시 클릭하면 새로 만들기란 아이콘이 사라지고요. 새로 만들기란 아이콘이 필요하면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글자를 클릭하면 새로 만들기란 아이콘이 생성이 돼서 나오니까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건 뭐냐면요. 열기를 많이 써요. 열기. 저장은 거의 안 씁니다. 우리 시험은요. 자동 저장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저장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본래 왼쪽에.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열기를 많이 누를 거예요. 열기를. 근데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열기가 바로 있으니까 클릭하면 바로 편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 누르지 말고 클릭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에 클릭하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아이콘들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그런데 여기 없는 것도 시험에 2개 내지 3개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자동 서식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기 공부할 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열기라는 아이콘이 없으신 분들은 열기를 클릭하시면 열기라는 노란색 폴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 출석부처럼 생긴 거잖아요. 폴더.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꺼내놓고 쓰시면 편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홈은 무슨 메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요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중 요 아이콘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거 이제는 안 나와요. 다 아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계산부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입력하는데 실제로 엑셀 시험에 우리 커말 시험에는요 첫 번째 문제가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요. 입력. 한 50개 내지 60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근데 안 하면 5점 감점. 하면 5점 플러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ITQ 자격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력을 해야만이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커말 자격증은 입력하는 거하고 별개예요. 입력이 다 돼서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계산만 하면 되고 꾸며야 된다 그럼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지
원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데이터 입력이 하나 나오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점수도 너무 짜고 양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이렇게 나와요. 입력하는 문제가요. 비슷하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성적표라고 쓰고요. 처음에 이제 제목을 하나 쓰는 거죠. 그럼 엔터 치면은 세 번째 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코드, 이름, 소속, 직위, 예를 들어서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수행평가, 그 다음에 합계가 아니라 분석수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항목이 되죠. 그 다음에 밑으로 한 10개, 한 9개. 그럼 요렇게 하면 7개에 밑으로 한 10개 정도로 입력하면 한 70개 내지 60개 정도로 입력하는 셈이에요. 그럼 한 개당 0.07점, 0.08점 뭐 이래요. 다 입력을 해야 5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입력을 하면 0.5, 뭐 1.0 이렇게 점수는 줘요. 0.1 이렇게 점수는 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코드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A에 A 그리고 대시 00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내용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뭐 B 뭐 C에 00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름은 뭐 말 그대로 뭐 홍길동 씨라든지 뭐 일지매라든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소속란에 보면은 뭐 인사팀, 영업관리부. 근데 세 번째가 또 인사팀이 나와요. 인사팀. 그럼 인사팀을 우리가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쓰려고 제가 인자만 딱 치는 순간 어때요? 나머지 글자가 완성돼서 나와요. 요 위에 입력했던 글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인사팀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인자만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완성이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부 같으면 0점만 쓰면 나머지 완성되겠죠? 그럼 엔터 맞추면 또 완성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직위가 과장이다, 부장이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과장이다 그럼 과자만 쓰면 나머지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직무 분석은 뭐 500점, 뭐 620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거나. 그러니까 숫자, 글자 이렇게. 또는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날짜. 예를 들어서 입사일을 쓰는 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사일을 쓰는 난이 있는데 보통 입사일이라는 건 날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나와요. 5월 한 칸 띄우고 3일 이런 식으로. 그냥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5월 3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겁니다. 11월 뭐 20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모름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모름 이렇게 쓰는 경우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출근 시간이 나온다. 그럼 출근 시간 같으면 뭐 9시 뭐 30분 뭐 7시 40분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이때 무슨 키를 쓴다? 여기에 콜론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시, 분, 초를 구분할 때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를 쓸 때 보통 뭐 5월 3일 하면 자동으로 0월 03일하고 착 알아서 나오는데 이때는 날짜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숫자, 시간 이런 거는 날짜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그냥 키보드로 써야 되는 경우.
글자로 써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문제를 딱 본 순간 아 이건 그냥 키보드로 글자를 쓰는구나. 아 얘는 날짜 형식으로 쓰는구나. 그냥 숫자구나. 이건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샘플 문서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 책은 절반이 해설이에요. 어디에 있냐면은 199쪽 한번 보실래요? 199쪽에 보면은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이라고 이름 입력, 데이터 입력하는 난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199쪽? 예, 그런 유형의 문제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이라는 첫 번째 줄에 글자는 나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줄에 있는 성명, 회원 코드, 구분, 연락처, 등록일, 수강일 이것만 입력하는 거죠. 그런 내용만. 근데 수강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일, 요일, 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칸씩 띄지 않습니까? 안 띄면 또 틀린 거고 정확히 맞춰야 되고. 등록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월 2일이 날짜가 아니라 그냥 글자로 입력한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쭉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연락처는 전화번호니까 뭐 불편해도 010 빼기 6954 빼기 하고 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분란이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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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 준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정회원은 정회원 다 써야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정자만 치면 회원이 붙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쭉 쓰시면 편리하게 쓰겠지. 그리고 꼭 영문자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도 나오기도 하지만 대문자로만 입력해라. 소문자로만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회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그리고 이제 빼기 하고 숫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여섯 칸이고 아홉 줄이란 말이에요. 아홉 줄. 69, 54. 5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5점이니까 별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0.9 된단 말이야. 0.9. 0.09. 0.1도 아니고 0.09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타자가 빠르시면 괜찮은데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서식 설정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직무 분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제가요. 근속수당을 한번 입력해볼게요. 근속수당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했어요. 16자리 숫자를 12만원, 뭐 15만원, 16만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들은 보기가 싫어요, 얘가. 그래서 블럭을 잡고 홈 메뉴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쉼표 스타일 있습니까? 눌러보세요. 알아서 쉼표가 딱 찍혀 나와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히니까 수월하더라. 홈 탭에 가서 중간에 있는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화폐 단위도 있어요. 화폐 단위 눌러보시고 뭐 백분율 스타일도 있고요. 쉼표 스타일도 있고 그래요. 눌러보시면 척척척 움직이더라 이거지. 근데 시험에는 쓸데없이 아무거나 누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너비가 요 정도 있었어요. 요 정도 있었는데 제가 백분율 스타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알아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너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쉼표를 누르면 너비가 원래대로 돌아오질 않고 벌어진 상태에서 쉼표가 찍혀요. 그럼 감점당해요. 왜 너비를 건드렸냐 이거야.
그냥 클릭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왜 딴 거 눌렀다가 왔냐 이거야. 왜 딴 거 눌렀다가 왔느냐 이거지. 그래서 부분 감점을 이 점수가 틀린 게 아니라 너는 잘못했으니까 감점 일부를 빼겠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 너비를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지에 너비는 건들지 마세요 했는데 건드렸다 그럼 틀린 거로 돼버려요. 그거는 감점이 아니라 틀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컴활 자격증 시험은. 기존의 ITQ 자격증은요. 뭐뭐 하세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틀린 거 처리 안 해요. 근데 컴활 자격증은 뭐뭐 하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걸 했다 이거야. 괜히. 그러면 요거 봐라 하고 감점을 탁탁탁탁 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직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가운데 놓으래요. 그럼 가운데 놓으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입사일이 있는데 입사일을 오른쪽에 두래요. 그럼 오른쪽에 두면 되겠죠. 가운데 두래요. 그럼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성적표라는 글자가 A의 첫 번째 셀에 덜렁 놓여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거라 여기 A의 첫 번째부터 I의 첫 번째 안에 성적표라는 글자가 딱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A의 첫 번째부터 I의 첫 번째까지를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여러분 마우스 사용법이 편리하시니까 제가 마우스로 설명드립니다. 블럭을 잡을 때 키보드로 블럭 잡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자, 이 마우스가 없다. 그 블럭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블럭을. 자, 키보드로 움직이면 좌우상하로 움직이니까 쉬프트 키 누르면 블럭이 시작이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짠짠짠짠짠짠 지나가면 블럭이 돼요. 마우스는 이렇게 합니다. 클릭하고요. 이쪽을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짠 하고 블럭이 돼요. 그냥 드래그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범위가 굉장히 많아. 한 100줄까지 내려가야 돼. 그럼 보세요.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려면 100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먼저 클릭하시고 그냥 내려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쉬프트 하고 클릭을 하면 110번까지지만 한꺼번에 블럭이 딱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쉬프트 키를 눌러서 블럭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쉬프트를 이용해서 블럭 잡는다라는 거. 자, 먼저 블럭 잡으시고 나서 저랑 여러분이랑 화면 구조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는 화면 해상도가 넓지 않게끔 표현했어요. 저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그런지 맞춤 그룹에 보시면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 그 옆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화면에는 얘가 글자까지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위치는 잘 기억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셀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셀이 가운데 하나 딱 합쳐지면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차 하면 안 되는데 했네. 병합을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병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원위치 시킨다?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적표 여기에다가 뭐 중간 이렇게 써놨는데 같이 블럭을 잡아요. 같이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병합을 하면은요. 이 중간이라는 글자가 사라집니다. 한글 2007에서는 아까 성적표 또 중간 하고 무슨 글자들이 다 있는데 병합을 하면 다 살아나요. 글자들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셀을 병합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셀에 있는 글자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조금 전에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무심결에 이거 확인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거든요.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글자를 크게 할게요. 20포인트로 합니다. 그랬더니 야 20포인트 말고 17포인트로 해. 그래. 17포인트 어떻게 해요? 17포인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럼 17이라고 쓰세요. 17이라고 쓰세요. 그 엔터를 탁 치면 돼요. 시험 문제는요. 이 중에 23포인트로 하세요. 25포인트로 하세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24포인트는 클릭하면 되지만 25포인트는 없잖아요. 그럼 25라고 쓰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글꼴을 궁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궁서 있나요? 궁서. 진하게 해볼까요? 굵게? 밑줄도 넣어볼까요? 밑줄? 근데 진하게 빼래요. 그러면 진한 거 다시 누르면 안 진하게 돌아와요. 근데 밑줄을 2줄짜리 넣어보려고 그래요. 2줄짜리. 어떻게 한다? 가가가 첫 번째 보면 밑줄이 쳐져 있는데 화살표가 하나 있죠? 거기 눌러보시면 2줄짜리 이중 밑줄이 있어요. 시험에 이중 밑줄 입력하세요. 처리하세요. 라고 문제 나오는 경우 많아요. 예. 근데 굵게라는 거를 마우스로 딱 갖다 대보면 풍선 도움말이라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하나 뜰 겁니다. 굵게 무슨 명령을 쓰면 좋대요? 컨트롤 B. 컨트롤 B. B가 뭐냐면 볼드예요. 볼드. 굵은 거. 우리 스케치 할 때 4B 연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한 거. 그러니까는 키보드로 컨트롤하고 B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하고 안 진하고 이렇게 돌아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 밑줄 친 거 있죠? 밑줄은 영어로 언더라인이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U. 그 다음에 여기 기울임꼴 있잖아요. 기울임꼴. 이태릭체라 그래요. 이태릭체. 컨트롤 I. 한글 2007에서도 컨트롤 B 하면 진하게 나오고요. 컨트롤 U 하면 밑줄 나오고 그래요. 컨트롤 B, 컨트롤 U, 컨트롤 I,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C, 복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A, 전체 선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험 기간은 키보드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노란색을 칠하세요. 녹색을 칠하세요. 자, 배경에 파란색 칠할 거고요. 글자는 노란색을 쓸 겁니다. 그러면 가가가 옆에 보면은 페인트통이 있고 가가 있잖아요. 페인트통이 뭐냐면 색깔 칠하는 거예요. 색깔. 근데 무슨 색깔? 파란색. 그러면 대충 보고 찍어. 큰일 나요. 잘못 찍었어. 연한 파랑이야. 파랑은 옆에 있어.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야. 자주도 있어. 자주. 그 다음에 빨강도 있고 주황도 있고 녹색도 있고 녹색. 예. 근데 제일 왼쪽에는 또 뭐다? 진한 빨강 이런 거 있어요.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빨강 강조 2, 40% 더 밝게 이런 것도 나와요. 한글 2007에서는요. 토마토색. 토마토색이 어떤 색인지 아세요? 빨강은 아니야. 빨강은 빨강이라 그러겠지. 근데 토마토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엑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빨강 강조 2 40% 더 밝게 이렇게. 그럼 어딘지 찾아봐야 돼. 빨강 강조인데 저 회색에 가고 검은색에 가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회색 배경 1
35%더 어둡게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특이한 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녹색으로 하시오. 그럼 녹색. 파랑으로 하시오. 그럼 파랑. 노랑으로 하시오. 그럼 노랑. 글자 색깔은 파랑으로 하시오. 그럼 파랑.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안 해봤던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안 해봤던 게. 예. 자, 또 한 가지. 직무분석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숫자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여기다가 뭐 숫자를 뭐 더 입력해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500점, 620점 점자가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그러면 500이라고 쓰고 점 쓰면 되잖아. 500점. 그럼 글자로 가. 500점이라고 쓰면 글자가 돼버려요. 숫자가 아니라. 그럼 계산 못해요. 계산 못한다고. 그러니까 500은 500이라고 썼는데 500은 500인데 점자가 보이게 하래. 그렇다고 키보드로 점자를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셀 서식 명령을 꾸미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좀 잡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8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 왼손으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2개를 쓸 건데요. 엄지손가락으로는 컨트롤 키 누를 거고요. 검지손가락으로는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1 두 손이 가지 말고 왼손 가지고 컨트롤 1 누르실 거예요.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저 밑에 5번째. 그걸 누르라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키보드 많이 공부하자고. 자, 컨트롤 1번 누르자 이거죠. 컨트롤 1번. 서식이 뭐라 그랬죠? 제가 서식 꾸미는 거.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서 서식, 이력서 서식 그게 아니라 엑셀에서 말한 서식은 꾸미는 거. 알록달록 꾸미고 20포인트, 30포인트 노란색, 빨간색, 왼쪽, 오른쪽 꾸미는 거.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왼쪽에 맞추고 오른쪽 맞추고 글자를 크게 하고 뭐 궁서체로 바꾸고 하는 거는 굳이 안 배워도 다 해요. 굳이 안 배워도 하는데 엑셀스러운 서식 꾸미기가 있어요. 엑셀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꼭 시험에 나오죠. 꼭 시험에 나와요.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오고 꼭 나오고요. 예. 어떻게 불렀다고요? 컨트롤 1번. 근데 간혹 선생님 저는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와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세요. 안에 껌뻑껌뻑거리고 있죠? 지금요. 커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아니라 나와야 돼.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다 나와요. 자, 맞춤에 가보시면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있어요. 여기도 아래 한글이처럼 한글 2007에 있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자, 글꼴에 가보면 글꼴의 크기 조정하는 거 뭐 기울어뜨리고 뭐 색깔 넣고 밑줄도 2줄짜리 이런 거 있고 다 있어요. 아래 첨자 위 첨자 이런 거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아래 첨자 위 첨자 이런 거 안 내요. 그리고 표시 형식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하고 점자 나오게 하래죠. 그럼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G 슬래시 표준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0, 0.00, 샵, 샵 0, 샵, 샵 0.00 하고 또 밑줄, 빼기, 복잡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골뱅이도 나오고, 뭐 내려가보면 빨강도 나오고, YYY 이런 것도 나오고, YYY? 이건 대충 보면 Y는 연도 같은데, 이어? M은 month, D는 day, 년, 월, 일로 표시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더 내려가면 저기 hour, minute, second 이런 것도 나와요. AM, PM, 오전, 오후 나오는 거.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그냥 몇 점만 나오면 돼. 점반. 그러면 G 슬래시 표준 선택하고 그 위에 있는 선택된 항목을 클릭해가지고 점 써보세요. 점.
몇 점이라고 써보세요. 몇 점이라고 써보세요. 점자만 쓰는 거예요. 점자.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요. 꼭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 근데 우리말은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요. 엑셀이. 따옴표를 치나 안 치나 엑셀은 못 알아들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따옴표 없이 쓰는 걸 방법이 있고 따옴표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점자라고 쓰고 확인 누르면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쓰면 점자가 나오더라 이거지.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름이 나와 있는데 홍길동 님, 일찜의 님, 님자가 붙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이름은 홍길동인데 처음부터 홍길동 님이라고 쓰면 네 글자잖아. 네 글자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홍길동이라고 쓰고 일찜의라고 쓰는데 뒤에 님자가 자동으로 붙게끔 해라 이거지. 자, 컨트롤 1번 블록 잡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번에는 G/표준이라는 글자를 여기 위에 선택된 거 있죠? 이걸 지우고 골뱅이라고 쓰세요. 골뱅이. 골뱅이가 뭐냐면 글자라는 뜻이에요. 글자. 뒤에다 님자를 쓰면 골뱅이 님자 쓰면 아무아무개 님 하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무아무개 님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아무개님 하고 나와요.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멋있게 멋진 아무개님 하고 출력하고 싶어요. 나는 분명히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이정민이라고 썼는데 딱 엔터를 치는 순간 멋진 이정민님 이렇게 나오고 좋겠다 이거지. 그럼 블록 잡고 셀 서식 들어가서 골뱅이 뒤에 님자가 붙은 거는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골뱅이 앞에 멋진이 들어가야죠. 멋진. 그럼 멋진 쓰세요. 그리고 한 칸 띄워. 그럼 이 보기에 멋진 한 칸 띄고 아무개님 나타났죠? 여기 확인됐잖아요. 보기에 보면 멋진 한 칸 띄우고 골뱅이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엔터 치면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이정민이라고 쓰면 알아서 자동으로 멋진 아무개님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는 홍길동이야. 홍길동. 그런데 탈을 썼어. 탈을. 근데 탈을 보니까 멋진 무슨 님 하고 탈에 나타난 거야. 본질은 홍길동인데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글 2007이나 이런 거를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글자를 빨갛게 하세요, 노랗게 하세요, 글꼴을 궁서로 하세요, 몇 포인트로 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셀은 좀 특이하게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꾸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점수가 나왔는데 500점 이상이면 빨갛게 나오고 500점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500점 이상이 되면 빨갛게 나오게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셀 서식 들어가서 꾸밀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 입사일자에다가 입사일자를 지우고 5월 3일, 3월 8일, 12월 25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5월 3일은 어떻게 썼어요? 5 빼기 3이라고 쓴 거예요. 제가 05월 한 칸 띄고 03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썼다? 그냥 5 빼기 3 썼어요. 5 빼기 3. 그럼 몇 년 5월 3일이에요? 올해 연도, 올해. 이 컴퓨터가 지금 몇 년도를 가리켜요? 오른쪽 밑에 보면 날짜가 2015년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2015년 5월 3일이에요. 그러면 2010년 5월 5일은 어떻게 써야 돼요? 2010년 5월 5일 아니면 그냥 10년 5월 5일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쳐보세요. 나왔어요? 자, 그럼 요 밑에다가 한번 동떨어뜨려 가지고 1988년 5월 5일이라고 써볼까요? 그때는 또 그냥 88 88 빼기 5 빼기 5 이렇게 써도 되죠. 어? 어떤 애는 연월일로 나오고 어떤 애는 월일만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월일만 나오고 어떤 애는 연월일 나왔잖아요. 이걸 통합을 해야지. 어떤 애는 저렇게 보이고 어떤 애는 이렇게 보이면 흉하잖아요. 블럭 잡아서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목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YYY 빼기 MM 빼기 DD. YYY Y 4개 빼기 MM 대시 D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연도가 4자리, 월이 2자리, 일이 2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year, month, day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자 이제는 다 나오죠. 똑같이. 근데 야 2015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15년이라고만 하자. 연도를 2자리로 줄이자.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 YY 2개를 빼. YY 2개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연도가 2자리만 보이는 거죠. 그럼 2자리만 보이죠. 여러분 태어나신 날 무슨 요일 날 태어나신지 아세요? 그렇죠. 38매가 볼기짝을 오른쪽 때렸는지 왼쪽을 때렸는지 한 대 때렸는지 두 대 때렸는지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음력으로 생일이 돼 있으니까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이건 어려워요. 우리 엑셀에서는 양력 음력 환산하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양력인데 또는 음력인데 양력으로 알고 싶다. 이런 경우 있으면은요.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날짜 환산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날짜 환산.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날짜 계산기라고 이게 나오네. 날짜 계산기. 이렇게 보면 날짜 계산기 종류가 쫙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양음력이 있네, 양력. 내가 음력인데 양력으로 알고 싶어. 1964년 0601 이거를 변환을 해볼까? 7월 9일이네요. 음력 6월 1일이 양력으로 7월 9일이에요. 목요일이네. 이렇게 나오네. 저녁일도 있어. 내가 언제 군대를 갔는데 언제 제대하니? 이야, 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신기해. 별걸 다. 예. 근데 허구한 날 여기 와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력, 양력은 엑셀이 안 돼요. 양력이란 전제하에 한번 볼게요. 컨트롤 1번. 블럭이 잡혀 있다면 컨트롤 1번. 요 뒤에다가 괄호 열고 AAA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그냥 메시지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AAA A 세 개만 치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근데 대문자 소문자 혼용해서 쓰지는 마시고 소문자 A 세 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 네 개를 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와요. 하고 확인 누르면 1988년 5월 5일은 목요일이었나 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그렇죠? 일요일 맞네. 6.25는 일요일 날 있는 거죠. 그럼 1951년 일사후퇴 1월 4일 날은 목요일이었네요.
자동으로 그런 게 엑셀에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편리하죠. 그러니까는 셀 서식에서 코드 입력만 잘 할 줄 알면은 웬만한 거 다 꾸밀 수가 있어요.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요일을 확인을 하시오.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서 요일을 변환하시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함수를 계산해서 요일을 산출하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곧다으로 내더라고. 잠깐만 이제 내려놓고요. 엑셀 잠깐 내려놓고 아까 인터넷 잠깐 보니까요. 다운로드가 다 됐다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 폴더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2015 com2 하고 뜰 거예요. 2015 com2 그러면 이름을 바꾸려 그래요. 뭐라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반 뭐 이런 식으로 커말 자격증 반 이렇게. 근데 금요일날 야간에도 커말 자격증 반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3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속성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2번 만나서 5시간 공부하는 거고요. 근데 그쪽 반이 자격증이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속성 반인데 우리가 많이 나와야죠. 또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면 돼요. 자, F2번 키 누르면 파일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F2번 키 누르면 뭐라고 쓴다? 우리말로 커말 자격증 2급 2급이라고 쓰세요. 왜 1급반도 하거든 우리 센터에. 네, 커말 1급반. 여러분 이제 커말 2급 자격증 따고 나면은요 커말 1급반 가셔도 돼요. 그래도 자격증도 안 땄는데 1급반 가면 민폐 끼쳐요. 2급이 땄다는 전자에 막 설명하는데 선생님 셀 서식이 뭐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럴까? 나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설명 안 해줘요. 못 해드려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2급 따고 가세요. 자, 엔터 치면 이름이 이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 압축 풀기가 3가지가 나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압축 풀지 마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그럼 압축 풀기라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밑에 거 뭐뭐뭐뭐뭐뭐의 압축 풀기 긴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거 누르시면 압축이 쫙 풀려. 압축이 쫙 풀려. 폴더가 생긴다고. 얘를 문서라고 보이세요? 라이브러리 문서 보이세요? 얘를 문서에다가 쓱 갖다 놓으시면 돼. 압축을 풀어서 문서라는 곳으로 쓱 갖다 놓은 문서라는 폴더로 샥 가버려요. 이렇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압축을 아까 풀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압축 풀기 해가지고 이렇게 폴더가 생겼죠. 얘를 문서라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딱 놓으시면 순간적으로 확 사라져요. 그 문서라는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같은 공간에서 끌고 다니면 이동이 됩니다. 여기 생겼어요. 이제 열어보면 있나요? 이거 아닌데? 이건데? 길벗 커말 2급이 아니라 우리 커말 자격증 2급이라 그랬죠? 커말 자격증 2급이라 그랬죠? 근데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여기에 길벗 커말 2급이라고 있어요? 없으시면 커말 자격증 2급에 길벗 커말 2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오른쪽 눌러서 똑같이 압축 푸세요. 아, 저기 야간반에 자격증 반도 우리 책하고 똑같은 거 공부하나 봐요. 없으면 그 반 거 쓰면 되겠다.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파일들이 커말 자격증반에 이렇게 길버 커말 2급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오늘까지 하니까 이제 첫 주간 수업이 끝나는데요. 사실은 제가 첫 주간에 생각했던 것 중에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한 50%밖에도 안 된 것 같아요. 50% 다 공부 못한 것 같아요. 첫 주간에 해야 되는 거. 첫 주간은 좀 그래요. 뭐 교재, 그 다음에 또 뭐 직원들이 올라와서 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은 좀 지루하게 또는 좀 루즈 타임이 더 걸려 들어갔는데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약간은 좀 빠듯한 감이 들 수 있게끔 필기 공부도 하고 실기 공부도 할 겁니다. 이제는 뭐 파일도 다 준비가 됐고 하니까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혹시 우리 집에는 엑셀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USB 메모리 가져오셔서, 그리고 USB 메모리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가져와서 공급을 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